안녕하세요. 시제퍼드 코리아 대표 김혜린입니다. 시제퍼드 코리아에서 작년부터 진행해온 오션넷 프로젝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바닷속 상어버업의 실태를 고발하고 문제들을 세상에 알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상영회에서는 시제퍼드 코리아에서 직접 제작한 두 편의 영상을 보실 텐데요. 첫 번째 보실 영상은 상어버업 중 참치어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치 남획이 바다에 끼치는 연쇄적인 악영향을 조목조목 짚어봅니다. 두 번째 영상은 시제퍼드 코리아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수중청소 캠페인을 조명합니다. 시제퍼드 코리아 활동가들은 매달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가 상어버업으로 발생한 쓰레기를 건져 올리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담은 단편 다큐멘터리입니다. 육지의 환경 문제들은 눈에 쉽게 띄어 공론화되지만 바다의 환경 문제들은 파도와 수심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하곤 합니다. 잠시나마 바다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해양 환경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치 좋아하시죠? 갓 잡은 참치를 급냉시켜 회로도 먹고 통조림으로 만들어 샌드위치, 김치찌개, 주먹밥까지 다양한 요리에 접목해 먹기도 하는데요. 참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옆나라도 다 아실 텐데요. 일본 참치 소비가 1위이지만 세계 3위, 참치캔 소비량은 아시아 1위입니다. 스시의 주재료로 사용되는 유럽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시아 음식으로 손꼽히면서 참치의 인기는 나날이 치솟고 있습니다. 참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참치 포획량은 점점 늘어나겠죠? 참치를 많이 잡고 많이 먹다 보니 우리가 먹는 참치류 대부분은 멸종위기종 또는 멸종위기 근접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참치 개체수는 지난 50년간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이 중 남방 참다랑어는 심각한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니 아마 우리 후손들은 참치를 도감으로만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참치를 잡는다고 해서 참치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참치를 잡을 때 집어장치 방식으로 축구장 60개 정도를 합친 면적의 그물을 사용하는데 이때 모여든 참치뿐만 아니라 상어, 돌고래, 가오리, 바다거북, 바다새 등 다른 동물들도 혼액되어 죽습니다. 현재 상어버업에서 혼액의 이슈는 엄청나게 파괴적이어서 바다가 이로 인해 비어버릴 것이라는 학자들의 경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연승어업이라고 기다란 줄에 낚시바늘이 달린 줄을 매달아 끌어올리는 어획 방법이 있는데요. 연승어선에 달린 줄 길이는 150km에 달하며 3,000여 개의 낚시바늘을 걸고 미끼를 매달아 참치를 잡습니다. 이 방식도 집어장치처럼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죽음으로 내몰아버립니다. 상어, 가오리는 물론 고래, 돌고래, 바다거북 등도 잡히는데요. 그들은 계속 헤엄쳐서 또는 허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물에 걸리게 되면 익사한다고 합니다. 또 어부들이 바다에서 잡은 참치는 냉동시켜 운반되는데요. 딱딱하게 얼은 둥그런 참치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 참치가 무너져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그 틈을 메워줄 완충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치잡이 어선들은 상어나 고래, 바다 코끼리와 같은 해양생물을 함께 잡아 참치와 함께 운반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른 해양생물들 역시 포획량이 증가해 점점 더 멸종의 길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참치캔을 자세히 보시면 돌핀 세이프라는 인증 마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돌고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참치를 잡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과연 진실일까요? 정말 단 한 마리의 돌고래도 희생되지 않았을까요? 답은 NO입니다. 돌고래가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감시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심지어 이 마크를 제공하는 단체는 기업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이 마크가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8마리의 참치를 잡는 과정에서
45마리의 돌고래가 죽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참치캔에 돌핀 세이프 마크로 유통되고 판매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참치 조업 어선들은 참치를 잡는 데 사용한 그물, 밧줄, 통발과 같은 폐어구들을 무자비하게 바다에 내버리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70만 톤의 폐어구가 바닷속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만 최소 14만 마리의 물개, 물범, 그리고 고래류가 폐역으로 인해 죽고 20만 마리의 조류도 이와 같은 이유로 죽고 있습니다. 참치를 잡는 과정에서 많은 생물들이 희생되고 참치를 잡은 이후에도 온갖 폐어구들로 바다 생태계가 오염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멸종 위기인데다가 다른 해양 생물들까지 멸종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고 있는 참치. 우리가 지켜야 할 바다까지 오염시키고 있다고 하니 무심코 먹는 참치가 얼마나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것도 같은데요. 점점 사라져가는 해양 생물을 지키는 것, 그리고 깨끗한 바다를 지키는 것, 답은 참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참치 하나만 사라져도 우리의 바다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조금이라도 참치를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쓰레기로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중에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바다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침적 쓰레기인데요. 동해, 서해, 남해 할 것 없이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폐구물들.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곳. 이를 두고 흔히들 유령어업이라고도 한다. 평화로운 수면 아래 버려진 폐어구는 바다를 병들게 합니다. 쓰레기 자체도 문제지만 버려진 폐어구는 바닷속에서 2차 피해를 줍니다. 도대체 우리 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일반인들은 여전히 몰라요. 어부들이 전라남도에서는 그물의 85%를 바다에 버린대 이런 얘기하면 진짜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처참했던 것 같아요. 해양 환경에 대한 관심은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다른 문제도 너무 많으니까 사회에 해양 환경까지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이게 플라스틱 빨대가 바다 거북을 괴롭힌다 이거보다 사실은 이제 이 어업 쓰레기나 어업에서 활용되는 도구가 환경을 파괴하는 규모나 이런 게 더 훨씬 큰데 엄청난 이익 집단들의 이익이 걸려 있다 보니까 자꾸 그 진실이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전파가 안 되는 거죠. 다 싣고 올 수가 없으니까 바다에 또 버릴 수도 있고 1년에 죽을 꽃배로 한 2번, 3번 나가 또 보수를 잡고 근데 많이 잡아야 돈을 많이 버리는데 어쩌면 유령어업이라는 건 더 이상 어부가 존재하지 않아요. 어구가 유실되거나 바다에 버려졌는데 이 어구가 파도를 타고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해양 생물을 사냥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령어업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제 고스트 피싱이라고 하죠. 유령어업이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이게 어업의 결과로 식탁 위에 오르거나 아니면 해산물로서 시민들한테 공급되는 게 아니라 바닷속에서 계속 죽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심각한 거죠. 그 양이 점점점 늘고 있어서 최근 이제 통계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체 어업량의 10%가 유령 어업으로 희생되고 있다라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현 씨는 요거 챙겨요. 리프트 백. 물속에 들어가면 쉽게 관찰이 되죠. 바다는 워낙 넓어서 잘 안 띄죠. 눈에 잘 안 띄는데 실제 물속에 들어가면 쉽게 눈에 띕니다. 제가 이번 한국에서 동해에서 다이빙을 하면서 본 거는 거의 다 어업 쓰레기 그리고 낚싯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폐어구들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생물들이 많이 죽고 있고 놀랄 정도로 많은 양이 있어서
느끼는 바가 좀 컸던 것 같아요. 6, 7년 전에는 이렇게 그물이나 이 통발이나 폐어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간혹 가다가 눈에 띄는 정도였죠. 근데 최근에는 거의 다이빙을 하러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그냥 펀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다이버들도 통발 하나씩 들고 나오는 수준입니다. 6, 7년이나 4, 5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어구가 많이 늘은 거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그 어구에 걸려서 죽는 이제 어류들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삼척 같은 데서 예를 들면 폐그물을 한 100m짜리를 이제 수거한 적이 있었는데 그 폐그물을 수거하다 보면 이 그물에 걸려가지고 죽은 어류가 몇 마리나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들어갈 때마다 통발 안에 이제 어류들이 갇혀 있거나 이런 경우를 이제 많이 보는 거죠. 3, 4년 전에는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심각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물속에 들어가서 주워 나오셨겠지만 뭐 이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 연평도에서 만난 한 어민 한 분은 아마 지금 바다에 있는 그물이 연평도 그 땅보다 더 많이 바다에 묻혀 있을 거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실제 어민들은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물을 바다에 버려왔기 때문에 그 그물을 회수하는 것에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폐어구가 문제가 되는 게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재질이거든요. 이게 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갔을 때 썩지 않고 계속 방치되어 있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유실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하면 이게 지금 친환경 목표나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완전하지 않죠. 전혀 친환경이 아닌 친환경 목표긴 하지만 이거를 쓸 수밖에 없고 유실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 재질에 대한 연구나 노력이라도 그거는 기관에서 활발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플라스틱 어차피 잃어버릴 거 너무 아는데 계속 플라스틱 만들어서 계속 주입해? 이거는 조금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바다라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대안들을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걸 보급하고 그렇게 해서 바다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가 분명히 노력해야. 지금 너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부도 사실 어민들한테 그냥 잘못 떠넘기고 있는 거고, 근데 그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자체에서 이런 노력, 정부에서 이런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냥 움직이지 않죠. 국민들의 정서가 모여져야지 움직이고 표심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바다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어업이라도 지역마다 어업이나 그 어구의 재질이 약간 다릅니다. 조류가 센 지역이 있고 약한 지역이 있고 뭐 그런 지형지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바다 문제가 어려운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퉁 해가지고 뭘 한마디를 하면 각 지역에 있는 어민들이 입장이 다 달라요. 그런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다 맞게 대응을 못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생업이고 자기의 어려운 고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데, 그것을 답변해야 될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정도의 다양성을 가지지 못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정확한 어떤 상황들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이 이 바다 쪽엔 좀 필요하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이제 정철 씨가 2개 잡고 은지 씨가 하나 잡고, 은지 씨는 SMB 쏘고, 그다음에 저기 은지 씨가 하나 잡고. 저 공기가 모자랄 텐데요. 그러면 은지 씨가 나눠주세요. 공기 모자라면 은지 씨한테 적당히 얘기해야 돼. 네. 그리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정말 버려. 중요한 거는 본인의 생명이.
산 플로깅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이 번져가고 있는데 수중 청소는 참 그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스쿠버 다이빙이라는 어떤 특수한 이제 스킬, 진입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이버를 계속 키워내는 게 이제 목표인데 다이버를 키워낼 때 그냥 이제 수중 청소에 새로 참여하는 다이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강사급, 마스터급 다이버를 키워내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교육 관점에서는 수중 나이프하고 수중 랜턴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수중 나이프를 쓰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관점에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폐어구를 내가 붙잡고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성무력도 스킬도 더 집중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다음에 수중 나이프를 실제 그 물속에 바닷속에서 단단한 로프를 아니면 그물을 끊을 수 있는 그런 훈련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양 실습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이제 훈련들도 시키고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가장 기초적인 오픈워터 그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오픈워터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오픈워터 교육은 수심 18m 수심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바닷속에서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갔다가 안전하게 나오기 위한 이제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바닷속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풍선을 부위를 불어가지고 올린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라이센스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오픈워터와 어드밴스드 오픈워터 교육만 받으면 사실은 이게 그 수중 청소하기에 딱 적합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관광 다이빙을 위한 거죠. 바닷속을 구경하고 하러 다니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뭐 사실은 저는 수중 청소 스페셜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다이빙 단체에서 그런 라이센스는 없어요. 근데 저는 수중 청소 스페셜티라고 해서 실제로 바닷속에 해양 실습을 할 때 폐어구들을 끌어내 보고 그다음에 나이프로 잘라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해양 생물이 있을 때 그 해양 생물을 구조하는 경험을 해보고 그런 이제 수중 청소 스페셜티를 거치고요. 나중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나이트록스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트록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이빙을 하면 항상 시간 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수중에서 호흡을 하는 공기의 질소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 축적을 많이 하게 되면 잠수병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잠수병을 안 걸리고 다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트록스라는 특별한 기체를 써서 우리가 이제 다이빙을 해야 되는데 수중에서 이제 작업을 오래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다이빙 제한 시간을 넘겨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이트록스 기체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그 다이빙 제한 시간을 조금 넘기더라도 수중 청소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트록스 교육까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금지하고 다 같이 죽자는 게 아니라 지금 연구 결과로 보면 2050년에 전 세계 어장이 빈다고 나와요. 그럼 2050년 이후에는 지금처럼 그냥 계속 가면 2050년 이후에는 그분들이 다 먹고 살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수를 써야 된다는 거죠. 바다가 당장 뭐 모든 사람들이 멈추세요 이게 아니라 나라에서 여기만큼은 이 정도만큼은 우리가 그러니까 금옥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런 것도 결국엔 다 바다를 유지시키기 위한 장치인데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제재가 별로 강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좀 더 해수부나 유관기관에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진짜 바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라. 지자체가 이번에 사실 수산업법 개정안에 되게 좋은 제도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이제 법안 상정이 안 됐지만 이게 뭐냐면 집중 어구 수거제라고 해가지고 용어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비슷한 의미입니다. 뭐냐면 특정 해역에 어업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였을 경우에 그 지역의 어업을 잠시 제한하고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산업 잠수사들이 엄청 들어가야 되고요. 민간 다이버들도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어업을 제한한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어민들의 생계를 막는 거기 때문에 빨리 집중해서 그 어구를 다 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큰 배, 예인선 같은 것도 동원을 해줘야 되고요. 예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겨우겨우 리프트백 해가지고 뭐 수십 킬로씩 올리고 뭐 하는 것들을 수백 킬로를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밑에서는 산업잠수사들과 또 특정 자격 이상의 어떤 민간 자원봉사 다이버들이 수중에서 그런 이제 어구들을 모아주고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예인선을 동원해서 다이버들을 다 홍보를 해가지고 모집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까 이제 미션을 말했듯이 해양 서식지 파괴를 저지하고 이제 해양 생태계 보전에 힘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양 생태계를 망치는
해양 쓰레기 남획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를 알리고 제도가 좀 잡혀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법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양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방향의 수산업법이 개정되도록 하는 것이 좀 목표고, 구체적인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해양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MPA라고 하는데, 투바타 리프라고 하는 어떤 수백 킬로에 달하는 이제 정말 아름다운 산호초 바다예요. 근데 거의 현존하는 MPA 그 규제 수준에서는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거기는 일절 어업이 금지됩니다. 어업은 절대 금지되고 낚싯배, 어선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리프에 무장 경관이 있는 숙소가 있어가지고 무장 경관이 거기를 계속 순찰하면서 감시하고 그래요. 1년에 딱 3개월만 리버보드, 배를 타고 스쿠버 다이버들이나 스노클러들이 들어가는데, 근데 그 관광 수입으로 이 전체 해양 보호구역을 관리를 하고 있는. 그 해양 보호구역이 많이 늘어나야 보전되는 해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시하는 거는 지금 나라에서는 영해의 30%를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그 자기들이 말한 거라도 지켜라, 이렇게 해서 30%를 채우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점점 더 늘려갈 수 있도록 해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제퍼드 코리아 프로젝트 공유의 진행을 맡은 활동가 장수연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고 계신가요? 네. 드디어 오늘 3가지 기획 영상을 모두 선보이는 자리였는데요. 저희도 정말 기대하고 또 기다렸던 영상이었습니다. 보시면서 정말 무책임하다, 결국엔 실질적인 정책이 도입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했는데요. 이번 영상은 언제든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도록 업로드될 예정이니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난해 시제퍼드 코리아의 주요 활동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직접 활동가분들의 목소리로 전해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현장에는 활동가가 함께 와 계신데요. 제가 활동가분들께 대신 질문을 드릴 테니 지금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궁금한 점이나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활발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프로젝트 공유회의 오프닝을 열었던 영상이죠. 작년 여름에 오션넷 프로젝트의 티저로 제작되었었는데요. 오션넷이라는 이름은 촘촘한 그물망처럼 바다와 해양 이슈, 우리가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티저 영상 이외에도 참치, 상어, 상갱이에 대해서 소개하는 콘텐츠를 발행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대표를 맡아주셨던 현선 씨께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활동가 박현선입니다. 오션넷은 말 그대로 바다의 그물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 바다의 그물이라 함은 첫 번째로 상업어업에 의해서 바다에 드리워져 있는 실제 어업 도구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업을 중심으로 얽혀 있는 그물처럼 촘촘한 해양 환경 문제를 상징합니다.
바다는 지금 남핵과 유령업, 그리고 해양 쓰레기와 기후 위기로 죽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문제들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다 해양 상업 어업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셰퍼드 코리아는 상업 어업의 실태를 낱낱이 고발하고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얽혀있는 문제들을 모두가 알게 하리라는 이 세 가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작년 한 해 동안 오션넷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활동은 2021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고요.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위해 오션넷 프로젝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기획 영상이었죠.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중 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의 생생한 스토리도 담겨 있었는데요. 오늘 행사의 제목에 딱 맞는 바다의 그물을 건져 올리는 팀입니다. 다이빙 팀을 리드하고 계신 호석 씨에게 구체적인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빙 팀에서 이제 수중 청소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최호석입니다. 저희 다이빙 팀의 활동은 매월 정기적으로 수중 청소를 진행을 하면서 해양 오염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리고 이 과정과 결과를 기록해서 홍보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1년도 작년에 총 이제 10번의 그 공식 비공식 수중 청소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일보, 한겨레 신문 그리고 SBS에서 이 수중 청소 활동을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체 7명의 스쿠버 다이버를 양성해서 수중 청소에 같이 참여를 했던 그런 이제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중 청소를 하면서 특히 이제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이 유령 어구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해양 쓰레기를 건져 올린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해양 쓰레기에 갇혀 있는 이제 물살이들, 저희 해양 동물들을 구조하는 것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수중에서 진행되는 활동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이나 스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쿠버 다이버들 그리고 진짜 매월 수중 청소를 진행하시는 우리 활동가들이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고 교육을 이제 하는 것들도 이제 신경을 쓰고 있고 그 과정에서 수중 청소를 하기 위한 이제 방법론 그리고 이제 매뉴얼들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매월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1년에 10번, 12번의 활동으로 어민들이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엄청나게 버리는 그 바닷속에 이제 버려져 있는 그런 폐허구를 다 수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활동은 저희가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서 이런 이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지만 이 과정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좀 더 자세히 알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어업을 관리할 수 있는 이 어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서스테이너블하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안 상정까지 유도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양보호구역 같은 곳을 점점 늘려서 저희 앞으로 목표는 수중 청소가 필요 없는 바다 이거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언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 다이빙 팀은 쭉 수중 청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물속이 아닌 물 밖에서도 계속해서 해변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일반 자원봉사자분들을 모실 수 없다 보니 역해변 청소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해보기도 했었어요. 해변 청소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그 해변 청소에 누구보다 진심인 정철 씨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세퍼드 활동가 진정철입니다. 저는 지금 해변 청소팀을 맡아서 해변 청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역해변 청소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이제 생활 쓰레기들이 어떻게 바다로 흘러가나 이런 거를 파악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어요. 또 그 밖에 뭐 작년 한 해는 남해, 안산, 부산 지역을 같이 하면서 여러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함께 더 인지와 인식 확장을 위해서 활동을 했었고요. 올해 한 해의 계획은 이제 지자체나 다른 단체들과 함께해서 좀 더 협조하고 그런 압박을 가하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움직일 예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해변 청소가 궁금하시거나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시세퍼드 코리아를 분을 두드려 주시면 제가 적극 나서서 같이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꾸준히 해양 환경 이슈를 모으고 발행하는 활동도 해왔는데요. 덕분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소식들도 계속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뉴스 클리핑 팀을 담당해 주셨던 혜린 씨에게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에 뉴스 클리핑 팀을 담당했던 김혜린이라고 합니다. 수연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뉴스를 모으고 또 우리들의 뉴스를 바깥에 알리는 일을 했는데요. 먼저 매일매일 해양 이슈 뉴스 클리핑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뉴스들을 모아서 위클리 뉴스를 발행을 했어요. 그건 이제 SNS 팀이랑 같이 진행한 부분이고, 이외에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했을 때나 가덕도 신공항 건설한다고 했을 때, 고래고시가 개정됐을 때 등 다양한 해양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시셰퍼드 코리아의 입장을 성명서나 기사를 통해 내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에 팀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해변 청소나 수중 청소에 관한 우리 활동을 기사화해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시셰퍼드 코리아 말고 글로벌에서 진행하는 내용들도 공유를 했는데요. 그것들은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 번역하고 가공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아티클 및 글로벌의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활발한 활동들과 이슈들을 전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셰퍼드 코리아의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마 모두 팔로우하고 계시겠죠? 아직이시라면 지금 바로 인스타 팔로잉 그리고 유튜브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콘텐츠들을 발행하고 있었는지는 선영 씨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팀에서 활동을 했던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미디어팀은 기본적으로 저희 시셰퍼드 코리아 활동가들이 활동을 했던 이야기들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저희가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을 잘 전달해드리는 걸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지금 이 자리 같은 라이브 방송 자리를 작년에 처음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대면 만남은 어려워졌지만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조금 더 생생하게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라이브 시간들을 종종 마련했었는데요. 지금 기억나는 거는 시스플라시 나잇이라고, 작년에 시스플라시가 개봉하고 한창 붐이 됐을 때 뭐 초식마녀님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분들,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분들, 그리고 심지어 시스플라시 감독님까지 이렇게 다 같이 시스플라시에 대해서 좀 소감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못 보셨던 분들은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리고요. 뭐 이런 라이브 세션 외에도 사실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방금 수연 씨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이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지금 여기 뒤에 보시다시피 뭐 바다에 대해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소식들, 그래서 뭐 바다식목일 같은 행사들이 있을 때는 그런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기도 했었고, 또 저희가 해변 청소 같은 걸 진행할 때 사실 그런 쓰레기 수거량이 잘 가늠이 안 되기도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또 저희가 중요한 행사들이 있을 때는 디자이너분들, 기획자분들과 잘 협업을 해서 멋있는 포스터들 이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블로그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는 조금 더 긴 글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꼭 이번 기회에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되게 유튜버스러운 말이긴 한데, 모든 SNS 채널에 구독과 팔로우, 좋아요 일들이니까 꼭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작년 인천국제 디자인 페어에도 참여했었는데요. 네, 지금 뒤에 보시는 사진이 그때 전시장의 설명이에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스피라시의 표지 사진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을 전시했었고요. 올해도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전시를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신 기획 영상부터 각종 라이브와 행사 때마다 카메라와 영상을 담당해 주시는 영상팀 소개입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도영 씨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상팀 팀장 김도영입니다. 오늘 뭐 라이브 스트리밍부터 시세푸드 이름으로 상영되는 모든 영상을 다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하실 때마다 이제 여러 팀에서 활동하시는 모습들을 담아서 제작을 하고 있고 2022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거를 잘 담는 것을 영상팀에서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팀별로 굉장히 고생을 하시면서 하시는 거를 영상으로 최대한 잘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 그 활동가뿐만 아니라 그 이제 자원봉사로 또 참여해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다큐 3D로 만들으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 한 번만 비춰주시겠어요? 저기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이렇게 뭐 저희 활동가뿐만 아니라 이제 자원봉사로도 그 참여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올해도 영상팀도 또 이제 뽑을 예정인데 그래서 뭐 이번에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유튜브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한 해의 활동들을 짚어보니 감회가 새로운데요. 활동 소개에 이어서 활동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을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시면 보고 또 활동가분들께 직접 답변 받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들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와중에 제가 먼저 몇 가지를 활동가분들께 여쭤보려 해요. 활동 소개에 이어서 특히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 있었던 경험들도 더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난해부터 활동가로 참여해 주시고 계신 용화 씨께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용화 활동가이고요. 시셰프드 코리아에서는 디자인 작업, SN팀에서 디자인 작업과 수중 청소팀에서 다이버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활동하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하면 그렇게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 SNS 상에서 디자인 작업물을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한 거를 함께 작업해서 올리긴 하지만 그래서 올림으로써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좋아요나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이해를 하거나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몰랐던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의미에 남는 것 같고 더불어서 당장 어제도 수중 청소팀은 5, 6도 되는 바다에 들어가서 다이빙을 해서 수중 청소를 하고 왔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 올리면서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작업해 오면서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액션을 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좀 더 여러분들한테 공감되는 작업물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한 번 더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로 3년째 활동하고 계시는 선미 씨, 혹시 활동하면서 인상 깊었던 때는 언제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시셰푸드 코리아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는 신선미입니다. 저는 TV에서 어민들이 뻘에 갇힌 상괭이를 구해주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인상 깊다고 느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장면이 그날 잡은 물사리들을 어민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회 떠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의리를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 생물이나 해양 환경을 대하는데 너무 우리가 편한 대로만 보려고 하는 시각들이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요.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매번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것 이외에 보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이미지로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항상 더 거대하고 참혹하고 파괴적인 죽음의 현장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이 매번 인상 깊고 이런 과정들을 시셰푸드가 더 많이 알리고
그런 간극들을 줄여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매번 그렇게 생각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선미 씨 이야기에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사실 시제퍼들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어서 혜민 씨께서는 올해 또 어떤 활동들을 해보고 싶으신지 간략한 계획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시셰퍼드 코리아에서 캠페인팀 팀장을 맡은 조혜민 활동가입니다. 저희가 1년에 아쿠아리움에서 돌고래가 1명, 2명, 1마리, 2마리 죽어갈 때 굉장히 충격을 받고 슬퍼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데 우리나라 바다에서 실제로 1마리, 2마리가 아니라 한 해 1,000마리 넘는 돌고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돌고래가 바로 우리나라의 토종 돌고래 상괭이인데 안타까운 점은 상괭이가 어떤 동물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돌고래 같은 것들이 전혀 시민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왜 상괭이가 알려져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저희가 바다를 그냥 바다의 문제, 어민들의 바다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오션넷 프로그램 했던 것처럼 오션넷 프로젝트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바다가 어민들의 바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바다가 아니라 우리의 바다, 그래서 우리의 바다에서 상괭이가 죽고 있다라는 거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올해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이러한 상괭이 죽음을 알리고 이 죽음이 어떤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지 알리는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시민들과 인식과 정서를 공유해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행정에 대한 감시와 압박을 진행하려는 캠페인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캠페인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계획을 간략히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어서 댓글로 질문 몇 가지 올라온 것들을 답변 받아보려고 해요. 김주현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겨울에 수중 청소 하시는 활동가분들은 개인 드라이수트가 있으신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거는 저희 다이빙팀 호석 씨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타깝게도 개인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동상에 걸리겠죠. 그래서 건강 다이버들이 건강을 지참을 하는 것을 이제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실제 어제도 저희 수중 청소했던 저희 활동가분들도 겨울에 수중 청소를 하기 위해서 원래 겨울에 추운 바다에서 다이빙 안 하시는 분들인데 수중 청소를 하시기 위해서 나름 이제 거금을 들여서 드라이슈트를 구매를 하고 같이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수중 청소를 지금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호석 씨의 답변에 이어서 또 추가로 답변 부탁드리고 싶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고선주님께서 저도 올해는 바다 들어갈 때 어업 쓰레기를 주우려고 하는데 크기가 큰 그물이나 통발은 혼자 수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래서 요즘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들은 루어인데 루어 수거하는 팁 같은 거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것도 혹시 호석 씨가 이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루어 낚시 용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낚시 줄, 낚시 바늘, 낚시 찌는 저희도 아직 뭐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게 수거하는 방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통발이나 그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중 청소를 진행하면서 노하우가 계속 쌓이면서 방법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낚시 쓰레기는 방법이 한 땀 한 땀 잘 찾아보고 장갑 낀 손으로 주워 갖고 나오는 게 지금으로서는 저희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국내에서도 프리다이버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중 얕은 수심에서 수중 청소를 진행하시는데 그분들도 이제 그런 낚시 쓰레기를 많이 주우시는데 그분들도 아마 직접 그냥 낚시 쓰레기를 발견하고 수거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 질문은
김주현님, 김우현님 질문에 같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김주현님이 격월로 진행되는 총회는 혹시 줌이나 화상으로 참가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 주셨고, 그리고 김우현님은 올해 어떤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실 예정인지 더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올해의 대표를 맡으신 혜린 씨께서 질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답변. 격월로 진행되는 총회는 기본적으로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 심각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줌으로 만약에 활동가가 되신다면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정이 나아지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총회가 열릴 예정이고, 올해 중점적인 프로젝트는 아까 조혜민 활동가께서 설명해 주신 상뱅이에 대한 문제를 알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어서 질문 올려주시면 몇 가지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이 시점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저희가 바로 2022년 신규 활동가 모집을 오늘 막 따끈따끈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2월 4일 자정까지 모집하고 있고요. 자세한 활동가 모집 내용과 지원서는 시세퍼드 코리아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시세퍼드 코리아는 100% 자원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고, 풀뿌리 민간단체로서 활동가분들이 모두 본업을 베이스로 두고 파트타임으로 애써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애정과 열정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경험과 역량을 기여하겠다 다짐을 하시고 기꺼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놓친 질문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어서 마지막 이제 끝으로 올해의 활동에 대한 계획 말고 올해 활동가 분들의 어떤 다짐을 한마디 정도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답변 안 하셨던 철호 씨의 올해의 활동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 올해 새로운 분들도 들어오셨고, 그래서 펀딩 팀이라고 새로 만들어진 팀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속해서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팀장분은 따로 계시지만 펀딩 팀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좀 끌어모아서 저희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호 씨께서 펀딩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자원활동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외부의 자금이나 펀딩을 지금은 받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 한번 또 활동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전시를 창윤 씨께서 담당을 해주셨는데요. 올해도 사실 전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모르겠어요. 하지만 창윤 씨한테 또 어떤 계획과 다짐들이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시를 맡고 있는 정창현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따로 아직 외부의 협찬이나 그런 장소 제공을 받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냥 대중화된 어떤 무료로 할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 이런 데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아트웍 쪽에 있는 콘텐츠나 아니면 지금 수중청소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록들, 그거에 관련된 어떤 사진전 이런 것들을 지금 기획 중이고요. 조만간 좀 열려있는 공간에서 시민분들을 많이 만나볼 예정입니다. 예, 지켜봐 주십시오. 네, 올해도 저희 할 일 굉장히 많고 하고 싶은 일 굉장히 많은데요. 활동가 모집 공고 보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같이 활동가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 50분 정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활동가분들도 더 있으세요. 그래서 언제든 신규 활동가분들이 오시면 저희 또 다 같이 얼굴 뵙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끝으로 시세퍼드 코리아 프로젝트 공유회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활동가분들 인사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2년도 응원해 주세요.